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박소연의 이슈 픽업을 통해서 또 간밤에 또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시장에서 아주 많이 나왔었던 용어였잖아요. 연준이 그동안 우리가 기정사실하고 있었던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1%포인트, 100bp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인즉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9%가 넘어가는 것으로 지난 지표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울트라 스텝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겁니다.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걸 각오하면서 그동안 흔들렸었는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오른다고? 이거는 아니야 라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건데요. 간밤 연준 고위 임원들의 입에서 그것을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75bp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은 장점이 있고 현재 속도 연준 아주 잘하고 있어 적정한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러 연준 이사는 시장이 어제 너무 앞서서 간 것 같다 라면서 본인도 75bp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또 휴 했던 지난 뉴욕장이었습니다. 장 초반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던 주요 지수들의 흐름이 거의 이제 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쪽 지표를 보겠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GDP가 나왔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0.4% 증가로 나왔습니다. 전분기 2022년 올해 1분기에 4.8%가 나왔었는데요. 뚝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2분기 하면 4, 5, 6월 달이고 베이징, 상하이시가 봉쇄가 들어갔던 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의 직격탄을 맞았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시각이고요. 그런데 예상했던 0.9% 그 수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면서 좀 시장은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히려 하락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장도 그 즈음에서부터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국이 곧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 중국도 이미 이제 봉쇄 조치가 풀린 것이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확산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어쨌거나 GDP를 바라보는 중국 쪽의 GDP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그냥 나쁘지 않은 지금 현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게 조금 거슬립니다.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지금 108까지 올라온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달러를 제외한 타 통화들의 약세가 너무 이어져서요. 유로화의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은 뭔가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일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정책 스탠스가 바뀌지 않은 일본은행의 움직임 때문에 엔화며 유로화며 계속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는 그 상대적으로 가치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또 오늘 치솟을 수밖에요. 간밤 역외 환율 시장에서도 폭등의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1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1320원대 중반까지 올라온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래도 또 생각했던 것만큼 외국인들의 팔자가 어마무시하게 흘러나오지는 않아서요. 이제 이 정도도 시장은 용인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어쨌거나 좀 빨리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될 텐데 부담스러운 숫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10원 넘게 뛰어오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TSMC 2분기 깜짝 실적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괜찮은 실적을 내놨듯이 대만의 파운드리 대표업체 TSMC도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0%나 늘어나고요. 손익이 70%나 늘어나는 1년 전보다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분기 기준으로 둘 모두 사상 최대 기록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것일까요? IT 기업으로 서버용 반도체 출하량이 괜찮았고 애플을 향하는 그런 수요도 괜찮았고 이러면서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했다. 반도체 업황 괜찮나 보다. 이런 시각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TSMC의 깜짝 실적으로 여기가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가 뭐 좀 수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업황이 뭐 달라진다든지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판단을 이제 내려볼 텐데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을 옥죄는 대외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장의 현 주소를 읽어보려 합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물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려 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6월 수치가 9%를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센데 하면서도 시장 그날 움직였던 걸 생각해보면 그냥 뭐 이 정도면 예상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정점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한 2달 전 정도에 이 자리에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때가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물가가 고점을 형성한 부분이고 네. 물론 이제 그때 주제는 물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물가에 대한 고점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6월 달 들어가지고 그 이후죠. 확 한번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거죠. 뭐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그 단기적인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들은 좀 있어 보여요. 특히나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원자재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였냐면 알게 모르게 많이 빠져서 지수로 봐도 원자재 지수가 있거든요. 원자재 지수로만 봐도 평균적으로 6월에 비해서는 7월이 지금 한 10% 이상 빠진 상태고 고점 대 고점으로 하면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30% 이상 빠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미국에서 높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만으로도 아마 이 8월 달 뭐 발표되는 7월 물가라든지 조금 지금보다는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원 물가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전월비죠. 전월비로 0.7%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거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물가 이외에도 나머지 물가가 또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떨어지지는 못할 거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우려해야 되는 바는 9월 달 정도에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저도 지금은 이제 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한 것 같다. 그러나 이거를 놓고 올해 하반기 내내 6월 달 물가가 최고치였을 거다라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방문 네. 중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하나는 보여줘야 된다. 네. 지금 이제 지지율 30% 그 초반대까지 이제 깨질랑 말랑하는 그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유가를 잡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시각들이 많은데요. 네. 과연 그 카드가 나온다면 정말 유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일각에서는 네.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누가 알겠습니까만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미국의 대통령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는 바가 있죠. 제가 보기에 6월 달 이후에 유가가 떨어진 데는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던 거로 보여져요. 실제로 뭐 수급상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죠. 뭐냐면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커졌으니까. 또 긴축과 그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니까 그것도 맞지만 상당 부분은 또
이런 어떤 공급 측면의 압력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있고 저도 많이 기대합니다.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가스쿠지죠. 예, 가슈크지라고 해야죠. 예, 그 어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어떤 계기가 2018년에 있긴 했지만 그거의 근원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한 이후거든요. 에너지 독립을 하게 되니까 중동지방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뭐 친하게 지내고 네. 한편으로는 동맹을 위한 그렇죠. 이 가스나 뭐 네. 이 원유 공급을 활발하게 하는 게 미국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거기로부터 약간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관계를 또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로부터 원료유라는 거를 또 수입을 해요. 자기네 기름 많이 나오는데 네. 더 싼 거 수입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또 증산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건 미국이 대단히 큰 위협이나 대단히 큰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이들 국가들도 글로벌 경기 침체하에서 자기들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네. 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적정하게 높은 유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 유가도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나섰는데 다시 막 올라간다 이런 전망은 안 하시더라도 이게 막 의미 있게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너무 확실히 베팅하지 마시라. 그래서 저는 사실 한 90불대 이상에서는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뭔가 무엇이든 그냥 팍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당분간은 못하겠구나라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됩니다. 일단은 사우디 그 중동 국가 방문 이후 바이든 대통령 그 미국 측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는지는 추후 또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또 진행을 얘기를 또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 높은 물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지금 정점일지라도 이 수준이 당분간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 연준은 어쨌거나 다른 경기 상황에서는 다 자신을 갖고 있는 연준이니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FOMC잖아요. 네. 과연 연준의 결정이 어떤가? 어제만 하더라도 1%포인트 올리니 이런 얘기가 네. 그냥 가득가득했었어요. 네. 울트라 스텝 1%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예. 이 판단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지금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1%포인트 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보다도 더 이상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걸 모순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일단 연준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를 이미 이번 사태에서 알고 봤죠. 있었죠. 네. 봤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정도로만 인상을 한다는 건 시간에 걸쳐서는 그게 경제를 나쁘게 하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줄이는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예상이나 예상보다 덜 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기대는 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들을 남겨두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 75bp 정도 인상할 것 같아요. 어제도 벌써 딱 겁나니까 100bp 인상하는 거에 네. 대해서 왜 겁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특히나 1%포인트 100bp나 올렸는데 혹시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안 잡히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정말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 네. 약간 어찌 보면은 이 전략적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전략적 판단들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쉽게 인플레이션 기대 쪽이 꺾이지 못할 거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bp 이상 인상하는 게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은 맞는데 실제로 연준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75bp 인상 정도에 일단 그치고 그러는 바람에 금리 인상에
이 기간은 더 길어지는 이런 네. 스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각에서 뭐 소수 의견이긴 하나 그래도 뭐 시장에서 뭐 영향력이 있는 뭐 나름의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는 연준이 지금 너무 가혹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75bp 예. 너무 세다. 지금 네. 연준은 뭐 물가가 지금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어떤 다양한 시그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놓는 사람들도 네네. 있던데요. 네. 예. 그에 그게 대한 이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한 2000년대 들어서 그게 이제 중국의 물가 이 하락 압력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시장은 계속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연준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시장을 받쳐줘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경제가 좀만 나빠지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뭔가를 받쳐줘야 된다. 그거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낮은 실질금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딱 언제 있었던 현상이냐면 과거에 70년대에 이 오일 샤크가 주로 이제 이유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네. 그 전에 대단히 많은 재정 적자와 굉장한 이징 정책들을 그때 이제 전쟁 수행하고 또 미국이 우리가 이제 냉전 기간에 승리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쓰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그렇게 낮은 이 실질 금리를 유지시킨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오랜 누적된 낮은 실질 금리가 부채 부담을 굉장히 늘려놨고 이 늘어난 부채 부담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 장기 성장성을 계속 떨어뜨려 오는 이런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이상 그리고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상 이제는 지난 20년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준이 나서서 뭔가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를 좀 접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좀만 나빠지면 나서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연준은 그 70년대 기억 때문에 쉽게 그렇게 시장의 기대나 바람대로 네, 하지는 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진짜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연준인데도 그렇게 이제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연준인데도 그래도 해주겠거니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제 하면서 계속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막 울트라 스텝을 단행해요. 만약 이런 가정이라고 본다면 네네. 막 최고의 막 스텝을 밟아버리게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네네. 막 최악의 물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달리 해석하고 뭐 이런 요즘이어서요.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미 이제 뭐 그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보면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아까 모순된 행동 또 어찌 보면 시장이 좋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오히려 나쁘게 반응하고 네. 뭐 나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또 이제는 좋게 끝이야, 반응하고 이러면서, 그죠? 네. 그리고 늘 그렇기만 하면 또 상관없는데 어떤 때는 또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 네. 뭐냐면 투자자들 역시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이고 모순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고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시장을 결정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가격이 낮아져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이전보다 분명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포인트 올리고 뭐 또는 0.75% 올린다고 해가지고 뭐가 네.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시장은 또 지금 보니까 반반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포인트 올리면 잠깐 나빴다가 아마 또 되돌아오는 그건 이제 결국 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거보다 더 큰 흐름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시장이 그 주식시장하고 경제라는 거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 해가지고서 뭔가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별로 안 꺾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그 반작용으로 다시 또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75bp 2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줄일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은행도 50bp 하고 났더니 겁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25 하는데 네. 여기서 만약 물가 기대가 안 잡히고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어찌 보면은 연준이나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런 큰 흐름상에서 보면은 불안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반등해서 지금처럼 또 올라가다가도 기대를 더 넘어서는 뭔가의 액션이 나오게 되면
한 번에 다시 또 그거를 반납하고 하는 그런 지난 1년의 과정들 거의 한 6개월 이상 나타났죠. 그런 과정들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렇게 네.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요즘 뭐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요. 중국에 오늘 2분기 GDP 나왔잖아요. 네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예상치도 가뜩이나 낮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와도 시장은 뭐 이렇다 할 반응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시장이 나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벌써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 또 하나는 뭔가 정책 당국이 돈을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이제 두 가지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대가 우리가 경제 쪽에서 보면 기대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아마 단기 랠리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데 단기 상승 네.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가도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은 걸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후행적으로 중앙은행들이나 또는 정부가 결정을 해서 다시 물가에 대응하고자 나설 때 또 충격을 받아서 내려가는 이런 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충분히 올라가서 또는 정부가 이제 이 물가를 잡는다는 게 더 중심이 돼서 실제로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이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게 과거로 보면 대체로 빨라야 6개월에서 길면은 1년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인하나 또는 인하에 준하는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가기까지.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 물가 자체가 떨어지거나 또는 물가 기대라는 게 확실히 떨어지는 게 한참 동안 보여야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만큼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금 네, 패턴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길게 떨어져서 안정된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시장이 지금부터 뭐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더 떨어지고 아주 폭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잠깐 오르는 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 긴축에 대한 행보라든지 물가에 대한 지표들이 다시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요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한참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통화 스와프 이야기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구간으로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4원 지금 현재 네. 무려 어제보다 12원 이 정도면 폭등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급등? 급등이죠. 워낙 네. 환율은 뭐 10원만 올라도 뭐 그렇게 또 표현을 네. 하니까요. 일단은 이번 달 이제 FOMC가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다면 이제 금리는 우리나라와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주변 환경들 속에서 달러는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고 이러한다면 만약에 그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런 와중에 만약에 뭐 어느 정도라도 체결이 된다면 네. 환율을 다운시키는데 좀 도움이 실제로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통화 사업 했던 거랑은 조금 개념을 달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통화 사업을 뭐 체결했을 때가 네. 그 금융위기 네네. 때였고 지난번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이머징 마켓이라는 데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약세로 가면서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시기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만 강한 거죠. 예, 원화보다 엔화가 더 떨어졌고 원화는 그 유로화하고 비슷한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힘은 달러의 강세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화폐만 따라서 그러니까 통화 수합이라는 건 달러의 흐름에 우리가 몸을 같이 실차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만 따로 예를 들면 저기에 대해서
엔에 대해서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인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번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기적인 어떤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이런 시기에 이 얘기하고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네. 기본적으로 달러에 좀 백업이 되는 그래서 아주 궁극적으로는 뭐 기축 통화랄까요? 예를 들면 옌 같은 경우일 텐데 옌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도 뭐 옌 보고서 이거를 이머징 마켓 통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옌 국채 사가지고 물릴 거라고 생각 안 한단 네, 말이에요. 네. 물린다기보다 이제 디폴트 날 거라고 생각 안 네,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논의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원화에 있었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해주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장기적인 어떤 달러로 백업되는 통화를 만드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저기도 필요합니다. 그 군사적인 뭐 또 다른 동맹 관계들 이런 것들이 확실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다양한 주변 변수들을 쭉 훑어봤지만 여전히 녹록지가 않은 2달 전에도 그러했는데 네네. 2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그런 예, 요즘인 예. 것 같아요. 우리 예.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올 3분기에? 뭐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걸 네. 지금이라도 팔까요의 네, 문제거든요. 네. 그 문제는 정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관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는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버틸 수 있다. 괜찮은 종목과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의 전략을 최근에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한 10년간에 걸쳐서 주식이 굉장히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시대에 살아왔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과거의 흐름을 보면 그러고 난 시기 이후에 또 상당 기간은 주식이 아웃퍼폼을 못해요.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위험 대비 조정 수익률이죠. 위험 조정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럼 그거의 비중을 높여놔야죠. 주식을 좀 줄이고. 그럼 그것은 그렇죠. 뭘까요? 예를 들면 채권이 될 수도 채권. 있고 네. 또 원자재 ETF 같은 것들이 될 수도 네네.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 뭐냐면 고금리와 고물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에 그 수혜를 받는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고 실제로 자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자산 쪽으로 자기의 이 비중을 좀 늘려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식 뭐 예를 들면 50%인데 다 그냥 버텨보자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이 50%였으면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은 예를 들면 한 30%대로 줄이고 나머지는 그런 쪽으로 좀 분산시키는 이런 식의 지금 결정을 내려서 이 고물가 시기, 고금리 시기를 가야지 이게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주식 비중은 난 똑같이 가져갈 거고 네. 그냥 모르긴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르니까 기다릴 거야. 이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결국 선택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죠.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다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종료된다고 끝이 아니죠. 이게 올라가려면 한참이 걸립니다. 어쨌거나 좀 노력해서 이 손실폭을 줄이느냐.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